네, 연세대 수시 국제형 면접 예측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준비해 본 영상 띄워보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의 아델라 김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고려대에서 문화의 속성에 관해서 세분화되어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방탄소년단이 처음 핫했을 그 시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문화적 쇼크 상태가 사회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 문제의 인제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었는데, 올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이제 글로벌한 어떤 문화적 이슈 몰이로 인해서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상기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제가 연세대는 인식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론의 우리의 어떤 딜레마, 요런 것들을 문제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세대에서 나왔던 면접 문제를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들, 이론들 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대언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잠시 이제 분석을 좀 해 보자면, 사실은 이런 그 예술이 서양의 백인 남성주의적인 시각이나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이런 팬덤층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 문화, 이타주의적 시각,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인제 예술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선실현에 기여하는 메시지를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서양인들에게도 좋은 어떤 롤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더니즘 시대의 예술이 특정 이제 탑 클래스를 위한 예술에 기반했다면, 이제 특정 그 예술에 대한 추앙이 없는, 그리고 음악에 위계가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문화로 인해서 글로벌한 어떤 인기몰이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이러한 영향을 도대체 어디서 인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풍년을 기원하는 그 농악이라든가 행진 음악이었던 대치타, 이 혹은 또 전통적인 이제 장례식, 이런 상여꾼들의 곡소리, 이런 데서 보면은 관상자와 행위를 이끄는 일단 주인공이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통 관습이 대중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즐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의 예술 문화를 인제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동서양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비교론이 연세대의 수시 면접 문제 인식론과 더해져서 기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문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론에는 크게 인제 고려대의 예전에 계열 적합형에 기출된 문화의 속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인제 연세대에서도 문명의 공존과 문명의 충돌론이 제시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문명의 시작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과 연관지어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와 역사에 관한 확증 편향적 사고를 고착화시킨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제가 문제가 제시됐을 때 찾아본 이제 고전 게임 중에서 문명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문명 시리즈. 그래서 이 문명을 골라서 기원전 인제 석기 시대부터 우주 시대까지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다른 문명과 경쟁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그 메타포로 그 당시에 좀 잡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 인제 이 게임은 이제 문명을 소재로 인제 정치, 군사, 외교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게임에 담아서 굉장히 참신하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에 인제 왜 7 시리즈까지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게임이 인제 그 설계 자체가 헌팅턴의 이런 문명 충돌론적 세계관을 좀 플레이어가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라는 데 포인트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세대 문제가.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런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요, 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나의 문명들을 선택해야 돼요. 로마, 뭐 한국, 중국, 이런 어떤 도시나 국가를 선택하고, 이 순간부터 인제 플레이어가 하나의 나의 문명이라는 강력한 인제 정체성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타자이면서 또 잠재적 경쟁자로 이래 다른 문명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헌팅턴이 그어 놓은 그 문명이라는 이제 경계선이 게임의 기본 단위가 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문명을
문명을 통해서 게임의 승리 조건 자체가 인제 뭐 과학이나 문화나 외교 이런 종교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학 승리를 하려면 남보다 먼저 우주선을 띄워야 되고, 문화 승리를 하려면 내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명이 함께 번영하는 이런 승리 조건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전쟁, 우리가 현실 이상주의적 그 국가 윤리에서 보면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적 윤리관이 있거든요. 이런 현실주의적 윤리관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승리 수단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인제 플레이어는. 그러면서 이런 '외교는 내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면화하게끔 만드는 게임이거 입니다. 그래서 공존보다는 경쟁을 기본값으로 디폴트로 하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실주의적 국제윤리 현실주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제 그 당시의 문제를 쪼끔 더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문명 게임이 그 자체로 문명 충돌론의 시뮬레이터 역할을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 그 세계를 문명 단위로 나누고 그 타 문명을 본질적으로 내 문명의 내 바운더리의 그 경쟁자이자 역 경쟁자로 보고, 또 역사는 더 우월한 이런 문명이 승리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헌팅턴적인 국가론적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고착화될 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갈등과 경쟁의 프레임으로 실제 국제 관계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 이것이 인제 해당 문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윤리적 문제였습니다. 요게 연세대 문제에 나왔거든요. 쪼끔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세뮤얼 헌팅턴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견하는 그런 문명 충돌을 펴냈거든요. 비교 정치학자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하단에 있는 요양관이 인제 헌팅턴인데, 우리가 인제 거의 한 80 년대 그 이념 대립으로 억눌려 온 그런 문명 갈등이 수면 위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냉전이 이제 존식되면서 문명의 부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문명이 충돌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제 태동하는 세계 정치 구도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위험한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양반의 이론에 주목해야 될 점은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인제 문화라고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캐대온을 가지고 온 것도 문화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화를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학자들을 제가 먼저 깔아 드리는 거예요. 요 관점에서 같이 제시문이 기출될 확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인제 문명이라는 문화적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인제 문명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문화적 실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 요소와 사람들의 주관적 귀속감에 모두 인제 정의되는 그런 파트인데, 이러한 문명이 인제 우리와 인제 타자를 구별하게 해 주기도 하는데, 헌팅턴은 이 문명을 8 개로 나눴어요. 8 개로 나눠서 이 문명을 주목한 까닭은 우리가 이전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인제 세계 정치가 "문명의 정치학으로 특정 지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심축이 인제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분쟁이 인제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단층선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래의 문명 충돌을 이제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 여러 가지 이런 그 복합적으로 그 관용화 지어 놓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문명의 충돌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을 역시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001 년에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제 문명의 충돌이 극적으로 그때 그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인제 헌팅턴이 "예견이 옳았다."라는 평가가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와 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명의 충돌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포퓰리즘 부상과 함께 굉장한 그런 이슈가 되었었고요.
뭐 인제 바 반론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요 하랄트 밀러 같은 요 문명의 공존론을 말한 요런 사람도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충돌론을 비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명 충돌론이 인제 그 서구 문명 대 비서구 문명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였다면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을 좀 비판했던 학자가 하레트 밀러와 함께 이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왼쪽에 상단에 있는 요 양반인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 캐대헌에서 보여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공동체주의적인 시각, 문화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자면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지문과 문명 충돌론 그리고 공존론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 문화 이해 태도를 서양이 인제 동양과 서양을 인제 문맹과 문명 뭐 이렇게 야만과 지성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비판을 하는 게 인제 오리엔탈리즘적인 문화 이해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통 자기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이를 기준으로 동양인들의 문화를 이제 낮게 판단하는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비판한 학자가 바로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문학 비평가인데, 이 양반의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를 비판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서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문명화되어 있다. 또 남성적인 그런 시각. 근데 동양은 그에 비해서 좀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야만적이고 또 정체되어 있으며 수동적이고 여성적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이제 서양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발명된 개념으로 좀 보는 시각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서양의 상상과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개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미셸 푸코의 지식과 권력의 결합에서 보면은 이런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한 우리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편견에 의해서 발명된 개념 그 이상의 권력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식 체계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식의 권력화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양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없고, 그래서 이성적인 서양이 그들의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고 보호시키고 통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적용된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에 의해서, 동양에 의한 편견에 의해서 권력화된 이런 지식이 19 세기의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했고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인제 작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리엔탈리즘이 인제 특정한 고정관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유포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본질적으로 인제 변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정체돼 있고 되게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이 오리엔탈리즘에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이렇게 타자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제 규정하는 고정관념을 인제 에드워드 사이드는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런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적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산된 지식이다. 미셸 푸코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왜곡된 시선이 오늘날까지도 미디어와 대중문화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내려져 있다고 사이드는 비판을 하고, 먼저 말씀드린 그런 연세대의 이런 게이미피케이션화된 그런 서양 역사는 학생들에게 게임을 가장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내면화하는 그래서 역사를 좀 확증 편향적으로 서양 백인 남성주의적으로 관념화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라는 걸 비판하는 면접 문제였습니다. 결국 인제 캐대언의 포인트는 이런 오리엔탈리즘을 토대로 한 서양의 편견 속에서 아시아의 케인 문화를 통한 문명의 공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그런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불식시킨 원인과 문화의 역행을 이뤄낸 그런 요인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 포인트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세분화되게 이제 한번 이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비판했던 그런 뮬러의 문명 공존론이 아마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양반은 "문명은 이제 충돌하기보다는 대화와 공존을 통해서 상호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융합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런 동양과 서양 문명의 어떤 가장 성공적인 대화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제 데몬 헌터는 서양인 누구나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맥락의 명시적인 서사 코드거든요. 그런 콘텐츠의 진입 장벽을 되게 낮췄습니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애니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집단성이라든가 어떤 특유한 그런 세계관, 그리고 상징성, 맥락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콘텐츠에 엮어져서 서양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인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스트발트 슈펜글러는 문명 순환론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물러의 문명 공존론도 역시 이것의 하나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제 뮬러는 서구가 인제 자신들의 어떤 가치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진정한 동서양의 대화가 시작되고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 놨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얘기하셔야 될 양반이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입니다. 그러면서 밀러는 각 문명이 가진 고유한 가치들을 존중하면서도 뭐 인권, 평화, 환경 같은 항상 보편적 윤리를 대화를 통해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에서 항상 요 부분의 가치가 나오죠. 똘레랑스, 관용론을 통해서 나오고요. 이제 볼테르의 관용론 요런 것들을 또 여기서 얘기하시면 조금 더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상호 학습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보완론적인 그런 이론 제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문명이 이제 닫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문명과의 장점과 가치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명은 서로의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혼종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혼종성 이론이 이제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호미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문화가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공간이 인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인제 문명이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려 있는 생물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적 수용을 통해서 이 제3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능동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모든 요소를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목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케이팝과 이제 강력 K와 이제 가장 강력한 아이콘으로 인제 혼종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서구의 케이팝과 합쳐져서 제목 자체부터 인제 혼종성을 가지고 있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서양이 익숙하게 생각했었던 데몬 헌터라는 익숙함과 거기에 새로운 한국의 전통성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의 재맥락화라는 단어를 쓰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보편적인 장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보편적인 장르를 수동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팝이라는 장르를 한국적인 맥락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재맥락화시킴으로써 제3의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밀러의 이론처럼 두 문명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충돌하지 않게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시각적, 서사적으로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혼종의 제3 문화가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 혼종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밀러의 문명 공존론과 함께 슈펜글러의 문명 순환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을 썼던 작가예요. 서양의 문명이 이미 정점을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생명체가 마치 탄생과 죽음처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죠, 문화가. 케이팝과 같은 동양 문화의 부상이 쇠퇴하는 서구 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 거고, 서구 문명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 패권이 동양으로 이동하는 순환적인 변동의 어떤 징후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슈펜글러의 문명론과 케이팝의 현상을 이제 조합해서 분석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화는 뭐야? 순환한다는 전제 아래서 쇠퇴하는 서구에 대한 대체 문화가 인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고려대에 이미 이러한 기출이 됐다는 겁니다, 문화의 속성.
어떻게 고려대에서는 인제 괄호 넣기로 좀 내신처럼 기출이 돼서 굉장히 그때 흥미로웠는데, 문화의 속성인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총체성, 변동성, 요 5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문화라는 인제 주제가 다시금 문제로 기출될 경우에는 문화는 변화되고 움직인다는 그러한 슈팽글의 문화 순환론에 근거해서 변동성이 제시문의 하나로 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좀 기본 베이스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의 전체성, 총체성이라는 것은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고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문화는 기존 문화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어떤 형태와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체성과 문화의 변동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캐데언에서 적용된 문화의 속성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데언을 보면은 각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음악이나 뭐 특유의 서사,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거대한 전체를 이루면서도 각종 콘텐츠가 특유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으면서 이 서사를 전반적으로 케이팝이라는 시스템과 잘 이제 결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또 서양인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서양 관객에게 인제 아까도 제가 한 3번째 인제 말씀드리는데, 데몬 헌터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어떤 무속과 관련된 그런 어떤 소재이긴 한데, 케이팝은 이를 인제 총체적인 감각 경험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랑 연관지어서. 그래서 음악으로 듣고 인제 퍼포먼스로 보고 세계관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완벽하게 하나의 전체로서 강력하게 몰입감 있게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인제 과거 서구 중심이던 문화 소비 패턴이 인제 인터넷과 SNS 같은 기술을 통해서 서양의 인제 Z세대, 그러니까 인제 케이팝이라는 비서구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인제 루트가 되었고, 그러면서 인제 고정불변하지 않는 케이팝 문화가 인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복잡한 이런 그 사 세계관이나 사회 비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진화하게 되는 하나의 메타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런 2 가지 변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 요소와 새 제3의 공간을 형성했다. 그래서 서양 관객에게 굉장히 익숙한 요소이지만 어쩌면 고정불변하면서도 진부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거든요. 근데 케이팝이라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그런 형식이 등장하면서 익숙한 서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데몬 헌터라는 자신의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케이팝이라는 새로운 어떤 문화 요소와 만나서 더 매력적인 형태로 변동된 거를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된 문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변동을 통해서 가장 신선하고 또 매력적인 하이브리드로서 인제 어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쇠퇴기에 접어든 이제 서구 문화가 더 이상 전 세계 대중의 인제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활력과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역동성, 서사성, 뭐 독창성, 이런 걸 갖고, 그러면서 이런 동양 문화가 공백을 메우게 되면서 문화적인 패권이 순환적으로 이어받는 변동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문화의 태도가 더 이상 합리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팝 문화가 부흥하고 그 찰나에 잔존하던 오리엔탈리즘적인 문화의 태도에 어떤 일격을 가한 사례가 이 캐데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적인 전통이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한국의 어떤 토착적인 그런 문화가 케이팝의 그런 아이돌이라는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매체에 담아지게 되면서 서구의 합리주의와 또 지성 중심의 문명 단계에서 또 억압되거나 무시되었던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영역들이 인제 부활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문화 가치로 인제 창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인제 제가 그린 그림이 이제 어떤 워터마크를 제가 하느라고 얼굴에 요러한 이니셜을 좀 박았는데, 킹덤의 일부거든요. 인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킹덤은 이제 조선 후기라는 특정 시대의 고유한 문화적
그 형식을 생생하게 재현한 하나의 드라마죠. 그래서 캐데온의 사자 보이스에 등장했었던 갓이 굉장히 요 킹덤에서도 유니크한 그런 오브제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유교적 신분 질서라든가 또 여기서 보이는 한복이나 갓 같은 그런 미적 요소라든가 또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캐데온에서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궁궐과 기와 건축 미학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문화로서 미적 정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언과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인제 갓과 한복의 활용은 전통 복식을 기능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되게 강렬한 그런 콘텐츠로 이제 재발견하게 하는 요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킹덤을 통해서 제가 인제 고려대를 비롯해서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준비했던 친구를 위해서 그렸던 작품인데 제가 면접 문제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잠깐 가져왔고요. 이렇게 인제 정신적인 영역과 함께 데몬 헌터스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집단적인 어떤 그런 슈팽글러에게 대중이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공동체주의적인 힘의 원천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제 슈팽글러에게 이르게 대중 군중은 쇠퇴하는 문명의 한 징후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작품은 캐데어는 케이팝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주역이고 또 힘의 원천 이런 걸로 인제 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적 열정이라든가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슈팽글러가 강조했던 생명의 참된 본질이고 문화적 집단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인제 성공함으로써 슈팽글러 관점에서 볼 때 서구 문명은 이제 어떤 문화적인 쇠락을 겪고 있는 겨울이라면은 이제 동양 문화는 피어나고 있는 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활력을 세계에 불어넣으면서 문화 패권을 순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문화 패권의 이동의 베이스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작동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요 부분이 아마도 문학 작품과 같이 제시문으로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어 동서양의 정신적인 면에서 차이를 극강으로 보여주는 어떤 문학 작품이 지문으로 기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일본의 이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제 소설 설국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 보실 만한 그런 책인데 마지막 꿀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 요 문화에 대한 인식론에. 연세대는 인제 이러한 소설이나 우화를 제시문으로 많이 기출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제시한 이유는 정신 세계의 어떤 덧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맥락들 속에서 편견 없이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차이를 어떻게 편견 없이 확증 편향 없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제시할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이제 서구적 관점의 인과관계나 윤리적 갈등이 아닌 이제 덧없음, 무상이나 허무, 찰나적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그런 특유의 그냥 동양적인 미의식과 정신세계가 굉장히 집약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작품에서 인제 무상의 덧없음을 표현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첫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문장인데 주인공이 시마무라가 느끼는 그런 헛됨의 감각을 보여주는 첫 문장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고장이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라고 인제 좀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얼핏 보면 그냥 지리적인 묘사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눈이잖아요. 눈 아래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문장이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된 어떤 도쿄와 전통적 일본의 모습을 간직한 지역 사이의 어떤 단절과 변화, 그 사이에서 유한한 인간의 노력이 거대한 어떤 설국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인간의 그런 무력함, 그런 것들을 동양적인 체념의 미학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소설의 인제 배경인 설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동양전 정신이 추구하는 이제 관념적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이런 공의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눈은 인제 모든 색깔이나 소리나 더러움을 이제 덮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을 하얀 무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현실에 때가 묻지 않는 정토처럼 이제 묘사가 되지만, 현실 속의 허물을 가장한 이런 투명함, 냉정한 관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공의 세계를, 공은 비어 있는 거지만 또 꽉 차 있다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감각적인 순간의 아름다움, 진리를 포착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애처롭고 서글픈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 문학의 가장 큰 기조예요. 그래서 사물에서 느끼는 서글픔, 찰나의 순간에서 느끼는 동양적 감수성,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정신의 기본 가치관은 사실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이거든요. 소유가 아닌 관조고 영원이 아닌 순간.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는 어떤 무상과 허무한 세계, 공행의 어떤 관념 속에서 이런 허무함이 빚어내는 찰나의 순수한 아름다움, 이런 걸 우리가 포착해내자는 게 동양의 전통적인 미의식이거든요. 동양적인 공과 무상으로 점철된 이런 정신세계가 서양의 직관적인 정신세계를 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서양의 문명 문화의 공존이 이뤄졌다. 이게 바로 캐드헌의 포인트이고요. 이 문학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진행된 이제 그 연세대 활동 우수형의 면접 대상자들의 문제 분석과, 그리고 연세대 언더우드의 그 특기자, 쭉 이렇게 이뤄봤을 때 국제형 면접에 대비해서 인식론이 확실히 나올 게 분명하다라는 게 제 아델라 코치가 분석하는 그런 결과고요. 이것이 어떤 주제에 빗대어서 인식론이 나올까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 아델라 코치는 이제 이번 주에 국제형 수시뿐만 아니라 돌아올 인제 정시 언더우드, 연세대에 꽤 많은 수시 및 최저 미충족자들이 좀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그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3명 정도 예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93명 정도. 그래서 하스에서 인제 그 최악의 인제 불수능이라는 올해 수능의 여파로 역시 이제 꽤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올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좀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뒤늦게지만. 아델라 코치는 이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형 면접자들과 또 정시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 준비자들을 위해서 면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달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상 문제와 이론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는 그 학생들을 위해 함께 달려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 이제 총알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인제 이 문제는 직접 직강을 듣는 학생들에 한해서 좀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쪽집게 문제로 핵심적인 것만 몇 선 골라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것만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측되고 있는 이론들은 있지만, 연세대 인제 수시 면접을 위한 대비해서는 요 정도까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30 분이 넘었는데, 긴 강의지만 좀 '알차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시 국제형 면접 모두 다 잘 보시고 돌아오시길 바라며, 저는 또 연세대 정시 면접을 위해서 또 쪼금 준비되는 대로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듣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